최근에 대출 규제가 더 심해진다고 해가지고 투자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대출 규제에 따른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 대출 규제의 심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말아야 될, 선택해야 될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조금 짚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대출 규제의 심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절대 피할 수 없게 될, 반드시 하게 될 무서운 선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왜 무섭냐고 한다면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솔직히 싫으면 안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안 할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무서운 선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첫 번째 선택이 여러분들이 집을 소유할 거냐,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할 것이냐 아니면 빌려서 살 것이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만약에 집을 소유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빌린다고 해서 빌리는 형태를 어떤 식으로 취할 거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산 형태라던가 미래의 자산이 달라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좀 무서운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선택으로 집주인 월세를 살 것이냐 은행 월세를 살 것이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최근에 대출 규제가 심화되면서 1주택 이상의 소유자들한테는 전세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이 비춰지냐면 갱신 청구권을 써서 충분히 5%만 상승하고 안정적으로 전세를 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미리 이사 오거나 미처 팔지 못한 집이 있어서 대출이 더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갈아타게 되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거나 더 나오지 않아서 월세로 바꿔 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현장에 많아요. 그렇게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전에는 DSR 규제가 없을 때, 대출 규제가 심화되지 않았을 때는 세입자분들은 상대적으로 덜 불편을 겪고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를 생각할 새도 없이 대부분이 다 월세로 본인이 먼저 원해서 지금 가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집주인 월세를 살 거냐 은행 월세를 살 거냐 했을 때 그 두 부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 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남는 돈이 없고 대신에 상대적으로 매달 나가야 되는 돈은 은행 월세보다는 작아요. 그렇지만 그 돈은 모두 없어지는 돈이라서 향후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본이 없고 생활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집주인 월세를 선호하게 될 거고요. 내가 또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은행 월세를 살게 될 거예요. 다만 은행 월세를 살게 되시는 분들은 집주인 월세를 사는 사람보다 월 나가야 되는 돈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도 내야 되지만 원리금 균등 상환이 일괄적으로 일어날 거기 때문에 달달이 내야 되는 돈이 더 많아요. 대신에 월금 균등 상환으로 내는 돈은 추후에 내가 집을 나가거나 팔 때 또는 전세를 나갈 때 그걸 돌려받을 수가 있어서 본인의 하나의 자산의 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집주인 월세를 사는 사람과 은행 월세를 사는 사람들 간에서도 그러니까 같은 월세를 사는 사람들 안에서도 자산의 격차가 벌어지게 됐다. 그리고 미래의 자산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사람들은 어떤 걸 조금 선호하냐라고 한다면 오히려 집주인 월세보다는 은행 월세를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은행 월세 자체가 사실 전세 대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은행 월세를 사라라고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은행 월세를 사는 거랑 똑같아지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자가 금리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집주인 월세보다는 낮은 금리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집주인 월세 자체도 갱신 청구권을 묶어놨을 때 오히려 은행 월세가 상대적으로 갑자기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렇게 봤을 때 훨씬 월 부담액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진 거죠. 은행 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월 부담은 높아지지만 국가 지원은 없어요. 대신에 집주인 월세를 사는 분들은 국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월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다달이 나가는 돈이 적어서 부담이 덜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은행 월세, 전세를 사는 거를 선호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약간 집주인 월세, 그러니까 나가는 돈을 조금 더 선호하는 성향이 조금 생겼다라고 현장에서는 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집을 살 거냐 안 살 거냐, 그 소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집주인 월세를 살 거냐 은행 월세를 살 거냐에 따라서 본인의 미래의 자산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본인이 소유를 선택을 할 경우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그 중요한 기준은 내가 자산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똘똘한 내 집 마련이라던가 장기로 가져갈 물건을 제일 첫
번째로 물건을 두고 그 이후에 투자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시면 되고, 만약에 자산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 집 마련을 무리하게 했을 경우 자산의 증식을 일으키지 못하고 오히려 거기에 묶여서 월세를 내다가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 집 마련보다는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투자로 해서 단기적으로 해서 자산을 눈덩이처럼 굴리는 형식으로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셔가지고 자산을 만든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서 가신다고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또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어요. 그래서 지금 매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라방을 했을 때도 매도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떠오른 매도 전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출 규제에 따라서 이제는 소액 투자가 어려워졌거든요. 왜냐고 한다면 대출이 규제됐기 때문에 은행 월세를 사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전세를 마냥 높여서 가기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지금 집주인 월세로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고, 현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찾는 수요가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전세는 한두 채밖에 없는데도 전세가 안 나가고 월세 한 채가 나오면 정말 개눈 감추듯이 사라지는 분위기가 형성된 지역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소액 투자라고 한다면 갭 투자, 흔히 매매가랑 전세가 차이에 의해서 그 갭만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월세 세팅을 하는,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전세 세팅 투자를 하기 쉽지 않아졌어요. 그래서 월세 투자를 한다고 하면 대출을 받아서 월세 세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주택자들한테는 대출이 안 나오고 그 월세 세팅을 하기가 쉽지 않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소액 투자를 하는 방법은 어려워졌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이번에 또 규제 나온 게, 동시에 매수한 부동산을 동시에 전세를 할 경우 동시에 진행하고 전세 대출을 안 해주겠다, 매매와 동시 진행은 안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갭 투자 자체가 동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갭 투자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최근 거래량 감소로 떠오른 매도 전략과 대출 규제에 따라 소액 투자 전략이 결국 같아지게 됐어요. 매도 전략과 소액 투자 전략이 같아지게 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 최근에 거래량이 감소해서 매도가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수요도 그렇고 투자자도 그렇고 고수가 아니신 분들은, 확신을 갖고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약간 눈치 보기라고 관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수들과 투자자들이 많이 활발히 거래되는 지역 위주로는 매도도 되고 거래가 되는 분위기인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근에 갱신 청구권을 쓴 물건 말고 이제 갱신 청구권이 끝나거나 새로 세입자를 이전에 맞춰놓은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팔려고 했을 때 이 물건을 어떻게 팔까라고 했을 때 그냥 공실로 놔두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금액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단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 좀 거래가 잘 되는 물건의 특성은, 매도가 잘 되는 물건의 특성은 공실로 놔두고 실수요한테 팔거나 투자자한테 파는 것보다는 중간에 이제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해서 세를 맞추는 거죠. 대신에 이 사람이 갱신청구권을 썼든 안 썼든 나가니까 새로 세입자를 맞춰야 되니까 현재 시세로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매가랑 현재 전세가에 맞춰서 세팅을 끝내놓으면 어때요? 실투금이 작아지게 되겠죠. 이전 갱신 청구권을 썼던 물건이나 맞춰졌던 애들보다는. 그래서 이 갭을 작은 상태로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투자자가 보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물건이 될 수가 있어서, 이런 물건은 좀 잘 매도가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팔 때 실소유주한테 팔 거냐, 실거주자한테 팔 거냐, 투자자한테 팔 거냐를 먼저 가늠을 해서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파는 게 더 잘 팔릴 거냐에 대한 조사를 하신 다음에, 내가 만약에 투자자한테 이 물건을 파는 게 더 빨리 팔릴 것 같아 라고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갭을 줄여서 맞춰놓고 물건의 매력도를 높여놓은 다음에 매도를 하면 매도가 잘 돼요. 이 전략과 똑같이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럼 그런 물건을 찾아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매수와 동시에 전세 대출이 가능하지 않고 갱신 청구권이 쓴 집들이 많기 때문에
이전에는 소액 투자가 이제 갱신 청구권을 써서 한 애는 갭이 상대적으로 크겠죠. 근데 이제 매도를 생각하고 새로 갭을 맞춰서 낸 애는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매도도 그 사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얘네가 서로 이익이 딱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 이런 단지가 같이 맞물리는 곳으로 간다고 한다면 대출 규제가 꾸준히 유지가 되고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매도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지역을 가지고 나도 소액 투자로 추후에 계속 가치가 갈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거에 이해를 맞춰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매수와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DSR 규제나 대출 규제가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투자 방법, 틈새 시장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쵸? 상황인 거네요. 결국에는 누가 손해보면 그 손해보는 걸 참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익을 찾아서 사람들이 쫓아가고 그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틈새 시장이 되고 이제 투자의 하나의 전략이 되고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어쨌든 양도세를 무릅쓰고서라도 하고 싶은데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매도가 잘 안 되는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나 보네요. 옥석 가리기 해서 나는 이 물건은 털고 싶다 하는 물건들이 한두 개 있는데 그런 물건들도 사실 사람들이 금방금방 예전처럼 사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맞아요. 숨고르기도 맞고 관망을 하고 있고 이미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는 시장인 게 맞는데 이런 식으로 매력도를 높여놓으면 투자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투자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랑 이해가 이제 맞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DSR 규제가 진행이 되더라도 이제 부동산 틈새 시장이 진행이 되고 갭투자 시장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유지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어서 조금 더 자료를 말씀을 드리자면 전세가 빠르게 이제 반전세나 월세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사실 반전세가 증가하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말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런 게 맞아 라고 하실 수가 있어서 자료를 좀 보여드리자고 한다면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로 얼마 전에 낸 거예요. 그래서 2021년 11월 1일에 이제 보도자료를 낸 건데 임차 유형별로 전세 거래량과 월세 거래량에 대한 통계를 낸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면 임차 유형별로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지난달 대비 16.6%가 감소를 했고 전년 동월 대비, 작년에 같은 11월 대비 5.8%가 감소했고 5년 평균 대비는 15.1%가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지난달에 비해 13.2%가 감소했고 작년 동월 대비, 그러니까 10월, 11월 이때 대비 14.6%가 증가했고 5년 평균 대비 39.7%가 증가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의미 있는 거는 월세 거래량이 5년 평균 대비 39.7%가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39.7%가 증가했다는 건 상당히 큰 거거든요. 10%, 5% 이 정도는 계절적인 거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수치인데 30%, 40%는 가히 작은 수치가 아니고 지금 전년 대비 전년 동월 대비 5년 평균으로 했을 때 지금 월세가 늘어난 걸 보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5.9%로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좀 높고 서울도 높고요. 서울 수도권이 월세 비중이 상당히 좀 커진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2021년 9월까지 이제 비중으로 보자고 한다면 전년 동월 대비 2.6%가 증가했고 5년 평균 대비 1.3포인트가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주택 말고 아파트 내에서 5년 평균 대비 19년, 20년, 21년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수도권과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이나 전국 대비보다 훨씬 월세 비중이 증가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월세 비중이 증가했다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와닿을 수가 있는데 이전에 수도권에서는 5년 평균이 34였어요. 19년, 20년도 모두 월세 비중이 34 정도 됐는데 지금 올해는 38%로 증가를 했고 그리고 서울은 32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39.9%로 40% 정도로 비중이 늘어났거든요. 월세 비중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월세 전환의 가속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고 이전과 다르게 오히려 세입자들이 먼저 월세를 지금 찾아 나서는 편이고 이것 때문에 소액 투자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전략을 통해서 간다고 한다면 투자 방법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